성범죄자였던 강윤성이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윤성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강 씨는 26일과 29일 A씨와 B씨를 살해했는데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의 빚을 갚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26일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를 살해했습니다. 27일 오전 12시 14분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팀이 즉시 출동했으나 강 씨는 범죄예방팀이 도착하기 전인 12시 34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죄예방팀은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임을 고지만한 뒤 돌아갔습니다. 강 씨는 범죄예방팀에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인근 편의점 등에 따르면 편의점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27일 오후 5시 31분 강 씨는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즉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 법무부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출동해 주변 수색을 시작했고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27일과 다음 날인 28일 강 씨의 거주지에 총 5차례 방문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첫 번째 피해자인 A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7일 밤 11시 50분쯤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접수에도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오전 다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8일 오전 9시 특사경은 검찰을 다시 찾아갔고 검찰은 오후 2시나 돼서야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지 20시간이 넘어서였고 체포영장은 강 씨가 자수할 때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28일 오전 강 씨가 렌트한 차량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이미 강 씨는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상태. 29일 오전 3시 30분쯤 강 씨는 B 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씨가 B 독촉을 해 죽였다는 것. 같은 날 오전 8시 B 씨의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서울 송파경찰서로 찾아가 연쇄살인은 끝이 납니다. 전자발찌 훼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전자발찌를 더 강화하는 대책을 내왔습니다. 이번 강 씨 사건 후에도 역시 법무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우레탄 재질에서 스테인리스, 금속 철판 등으로 재질을 바꿔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능이 개선돼 왔는데요. 6번이나 성능을 개선했음에도 전자발찌 훼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월 평균 1회 이상 발생, 2018년과 2019년에는 20건이 넘는 훼손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훼손율 자체는 낮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 유괴, 살인, 강도, 가석방, 보석에 이르기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진 영향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전자발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 씨도 첫 번째 피해자 A씨를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살해했고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는 GPS와 각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안테나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데 GPS는 2차원 정보만 알 수 있고 기지국을 통한 위치 정보도 높고 낮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착용자가 GPS의 설정 범위 안에만 있다면 같은 건물 어느 층에 있더라도 거주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폭력 재범자 중 절반 이상이 거주지 1km 이내에서 성폭력을 또 저질렀습니다. 32.9%는 100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발찌는 재범을 막는 데에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 자체만으로는 재범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착용자들의 성폭력 전과 기록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법무부만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과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친 착용자들은 법적으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민간인의 전과 기록 같은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감시를 한다는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당시에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사실만 전달받았으며 전과 14범에 성범죄도 2차례나 저질렀다는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강 씨의 거주지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2번째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착용자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교류가 필요하고 강제적인 수사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시 인원 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강 씨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착용자들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전담 직원이 1팀 2명으로 야간과 휴일에 근무를 수행, 기관당 2팀 이하로 운영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석방, 보석에 이르기까지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넓어지다 보니 착용자 17명을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력 보충 역시 보완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전자 목걸이를 채워라 다 보이게. 저런 악마들 인권은 중요하고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왜 저런 악마 손에 죽어야 하냐?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 명단과 상세 정보를 경찰청에 정확하게 이관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부여하자. 죄 없이 죽은 사람의 인권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권 중 누구 인권이 중요한가요? 법에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 목숨은 그냥 강남 사거리에 묶어놓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맡기면 안 되나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흉악범은 흉악스럽게 생겼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현실에서 흉악하게 생긴 사람은 흉악한 짓을 하면 살 수가 없어. 오히려 착할 확률이 더 높은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요. 영화나 드라마를 믿고 선량하게 생긴 사람 보고 잘 믿다가 많이 당하지요. 뭐하러 세금 들여서 먹이고 재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 뭔가 버리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과감하게 쳐내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습하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죠. 왜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서 사회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 씨 사건은 꾸준히 제기되어온 한국전자감시 시스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에서 발표한 대책들도 전자발찌의 강화, 경찰과의 공조, 감독인력 증원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에 교정 심리치료를 제대로 실시해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고치지 않았던 것을 실천력 있게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부일보 뉴스 이슈였습니다.